네, 끝내주는 인터뷰 이광재입니다. 저는 항상 이분을 만날 때마다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푸시킨 문학을 전공하시고 건축학을 전공하신 우리 세계 정세를 봐서 경제의 흐름을 예측해주는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이대식 박사님이 저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라시아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인 우리 이대식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문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공대답게 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의 이란 침공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전쟁을 한 것인가? 미국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이란을 공격한 것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꼬셨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다라는 분도 있고, 트럼프가 앱스타인 이 스캔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언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걸로 했다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겠지만 큰 해류 속에서 이란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녹여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말만 듣고 미국의 핵심 이익을 이게 반하는 행동을 트럼프가 했다. 이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너무 찐따로 보는 거고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핵심 이익과 이것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나간 방송에서 AI 혁명을 굉장히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은 단극화 사회에서 다극화 사회로 가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AI에 의한 산업의 변화, 세계 질서의 변화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 다극 질서에서 미국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판을 짜려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미 국가안보 전략에서 그걸 발표하면서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발표했던 C5라고 하는 다극화 체제가 있었습니다. C5. 예. 네. 코어 5라고 하는 거였죠. 거기는 미국이 5, 있고, 예.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이 있었습니다. 인도, 일본. 네. 네. 이 5가지 국가가 있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첫 번째, 미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절대 강자 1극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부터 이미 미국은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가장 강한 1등이 되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중국, 공존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 인도를 최대한 약한 2등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을, 세력권을 최대한 약화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 간의 협력의 고리를 잘라내는 것. 이것이 미국에게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세계 질서의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이 비해서 미국이 가장 강한 미국이 되는데 이들이 연대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러면 그 연대할 수 없도록 만드는데 이란이라고 공격하게 되는, 이란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우선 그 지리적으로 보시면 이란이 위치한 이 카스피해와 네. 인도양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북쪽의 카스피해 위쪽을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 카스피해 동쪽에 있는 스탄 국가의 바로 배후에 있는 중국, 그리고 카스피해에서 밑으로 이란 다음에 바로 인도가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를 엮는 핵심 고리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 이란을 통해, 카스피해와 이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중국, 러시아, 인도, 이란이 국제 남북 교통 회랑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중요한 물류 회랑이 바로 이 3국의 연대, 이란을 중심으로 3국의 연대를 보여주는데, 이 핵심에 있는 이란은 이와 동시에 중국에게 그리고 인도에게 석유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란은 브릭스에 들어가면서 브릭스에서 현재 시도하고 있는 미국의 달러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달러, 즉 달러 없이 원유를 거래하고 달러 없이 모든 교역을 이루어내는 이 정책에서 핵심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란이 있음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인도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통화 체제에서 그리고 물류적으로 결합이 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상당히 좋은 포인트. 저도 이란을 가보니까 그 페르세펠리스라는 데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은 그 세계 정복 전쟁을 할 때 페르시아 제국 본토잖아요. 페르세펠리스를 거쳐 나중에 인도까지 갔었는데 그 위로 가보니까 아스파한이라는 세계의 절반이라는 곳이 있고 그 위로 가면 결국 러시아고 이쪽으로 가면 인도고 중국이고 그런 면에서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 그다음에 인구가 한 6천만 넘죠. 이란은 8천만쯤. 9,300만 1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1억 가까이 되고 네. 그다음에 석유가 매장량이 엄청나고 네. 그다음에 가스도- 달러 체제 부분에서의 달러로 일한 왜냐하면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니까 결국 위안화 결자나 이 달러 체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중동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반미 국가니까 이거를 이번에 정리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근데 트럼프는 이미 일기 때 그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트럼프가 이른바 일기인 2020년도에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시도합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에 있는 아랍 국가들을 협정을 맺어서 서로 이스라엘과 다시 말하면 이 반 이슬람 국가인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사실은 친미 연대 세력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20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바레인, UAE, 아랍에미리트 이 나라들이 수교를 이미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우디아라비아도 넣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협정 과정에서 이슬람 가자 문제 여러 가지가 터지면서 사실은 결렬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애를 쓰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로 넘어갔었죠. 그런데 이때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오히려 화해 협정을 맺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가 생각했던 이란을 최대한 약화시키고 중동을 친미 세력 영향권으로 만들고 하는데 치명적인 일종의 칼이었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 등에게 최대 에너지 교육국은 이미 중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우디가 만약에 이란과 협력하게 되면 중동의 에너지를 사실 러시아가 중국이 마음껏 쓸 수 있는 판도 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시도하는 세계 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였고요. 트럼프가 이번에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 사우디와 이란 간의 대탕트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 하나의 그 타겟이라고 보면은 중국, 러시아, 인도가 연대하는 것이 하나를 깨는 거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이스라엘과 나머지 중동 국가, 이란에 반대하는 나머지 국가가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지어지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지가 훨씬 더 커지는 이런 네네. 측면이 있게 네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 경쟁자, 심지어 한때는 주적이라고 불렸던 중국을 최대한 약화시키고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이번 이 전쟁이 중국을 약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에너지를 대표적으로 예. 뽑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란도 그리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도 자기 석유 생산량의 대부분을 70%에서 80% 심지어 90%까지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고요. 마두로 대통령 체포한 베네수엘라.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70%, 이란은 90%를 중국에 원유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국가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원유 수입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것이 한 14%. 네. 그리고 그보다 사우디가 더 큽니다. 사우디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이라크가 10%, 그 기타 중동 국가들이 10% 해서 베네수엘까지 합치면 이들 국가의 원유가 중국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가 20%니까 합치면 70%가 넘는 걸 중국은 중동 플러스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네수엘라 잘랐죠. 자, 그러면 사실은 베네수엘라가 한 7%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2%, 3% 정도가 중동에 있는데 이란만 지금 수출을 못하는 게 아니라 호르무즈가 봉쇄가 되면서 중동 석유가 중국으로 못 가게 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친미 지역으로 이것들이 탈바꿈하게 될 경우에 중국과 중동 지역 간의 에너지 교육은 사실 중국이 생각한 것처럼 안정적으로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게 됩니다. 에너지 문제가 핵심 고리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수입량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겠네요. 중국은. 러시아에서 수입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러시아도 현재 잠재 매장량이 사실은 10년 좀 넘게 있고요. 그걸 계속해서 공급하려면은 이 개발을 계속해야 됩니다. 엄청난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또 러시아의 문제는 한정없이 중국에만 의존할 경우에 결국 이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하위 동맹이 될 경우에 엄청난 전략적인 리스크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다각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럼 역시 이 에너지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네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과거에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도 일본이 그 미국의 진주만 공습을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했을까라는 제가 이제 역사책이나 이런 걸 뒤져 공부해 보니까 결국은 미국이 그 인도네시아 등 그 일본의 석유 이걸 결국 끊어버리니까 결국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게 되는 한 계기가 되던데 이 에너지 문제가 전쟁 또는 세계 역사를 바꾼 사례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쟁과 석유가 바로 연결됐던 것은 처칠이 영국 해군이 석탄에서 석유로 연료를 바꾸게 되면서 사실상 중동에서 그리고 러시아 바쿠의 유전을 차지하기 위한 서방 열강 간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1941년 이전에 일본도 석유로 이제 함선들을 전함들을 바꿨죠, 연료를. 근데 1930년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거의 80% 이상을 미국 석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937년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인도 차이나까지 일본이 진출하면서 미국이 1940년도에 자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석유 제품 수출을 일단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41년도에 인도 차이나에 일본이 들어가니까 아예 일본 자산을 동결시킴과 동시에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 일체를 금지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니 일본은 1년 약간 넘게밖에 비축류가 없었는데 전쟁 자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 다음으로 많이 의존하는 데가 당시 네덜란드형이었던 동인도였고요. 거기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등의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출을 하는데 그랬을 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진주만에 있는 미국 함대가 일본을 공격할 것이니 미리 선제 공격해서 타격을 하자라는 거였고요.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 공격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침공한 이유는 사실상 미국의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이 아프가니스탄과 석유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내부의 반발로 결렬됩니다. 네. 결렬할 경우에 아프가니스탄도 그게 에너지 네. 문제가 있었군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알고 보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러시아 가스를 끊게 하고 미국의 비싼 값싼 러시아 가스를 못 팔게 하고 미국의 비싼 가스를 유럽에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죠. 그 목표는 이미 달성했었죠. 결국은 미국의 중심의 질서 부분에서 에너지 부분에서의 본인들의 확고한 그 패권적 질서를 가져가는 강력한 수단을 갖게 된 거네요, 그죠? 네네. 자, 근데 문제는 한국일 텐데 네. 한국은 이제 93% 한국하고 일본이 싱가포르이 거의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호르무즈 해협하고 말라카 해협 두 개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 한국은 에너지 부분이 뭔가 약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뭐 유가 오르고 주유소에서 기름값 올리고 하는 게 야단인데 사실은 과거에 기름값이 2016년인가요? 100달러 이상 갑자기 오를 때만 해도 그 1배럴 140만 배럴 정도가 사실 줄어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사태는 그보다 몇 배 이상의 원유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물가에 대한 타격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단기에 끝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작년 6월 이후에 이란, 중국, 러시아가 사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란이 장기전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이란의 정권 체제가 지도자 몇 명을 폭사시킨다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보다도 심지어 베트남보다도 더 강력한 장기적인 저항력을 가진 것이 이란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단기에 끝나기는 힘들 것이다. 이 말은 호르무즈의 위기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 라는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오래 갈 거다,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란에 가봤을 때 느낀 거는 거기에 일단은 산도 많고 땅도 넓고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협력이 있다면 그건 상당히 어려운 요인일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당해서 이번에 보면 물가나 이런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굉장히 미군이 들어왔을 때 공격에 대해서 환호하는 SNS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타협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전망은 쉽지는 않은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쉽지 않은 전망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압력으로 내부 질서 레짐의 변화가 일어날 경우 지금까지 모든 사례, 이라크든 리비아든 아프가니스탄이든 혼란이 와중되고 그 혼란의 시기가 계속됐다는 겁니다. 특히 중동, 이란 같은 경우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나라입니다. 그 반정부 세력조차도 미국이 학생들을 200명 가까이를 이렇게 폭사시킨 상황에서 그걸 올라타고 친미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과연 이란에 조성될 것인가. 그러니까 많은 질문들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부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얘들은 모두 그 이후에 내분이 아주 상당 기간 오래되는 그런 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그 문화 인류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란이 이제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면은 그 중동이나 이슬람의 그 소위 인간 폭탄 이런 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 한 사람이 그런 전사를 하게 되면 국가 전체가 그의 가족까지를 보호해주는 그들의 이 혈족주의 이런 것이 그 유대라는 게 엄청 강하다.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서양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건 근거가 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 이슬람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집단주의, 가족주의는 사실은 진영에 관계없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기간이 40일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시위의 원인도 됐지만 지금 죽은 자들에 대한 애도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동지의식들을 유발을 하고 있고 심지어 너무나 요즘 바쁘신 그 서강대 유럽연화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가 한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과 과거에 전쟁할 때 로켓 발사대를 세우는데 12명씩 죽어나갔는데 발사대를 조금 세웠을 때 12명 죽고 그러면 뒤에 12명이 다시 와서 조금 더 세우고 죽고 하면서 결국 발사대를 세우고 로켓을 발사했던 거예요. 이런 문화가
이란에 있고 그것이 역사적인 자부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국가에서 트럼프가 얘기하듯이 자 내가 얘들 제거했으니 니네들이 정권 잡아. 그리고 니네들은 내 딸당이야. 라는 게 된다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란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란에 가보니까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천년을 싸운 페르시아 제국으로서의 그들의 자부심도 또 대단하더라고요. 자, 이제 남의 나라는 또 그만 얘기하고 그러면 한국의 에너지 극복 방안은 이 93%를 수입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 거죠? 네. 사실 여기서 정답을 말할 수 있었다면 진작에 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오히려 역발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현상을 자세히 보면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인도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특히 트럼프를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 고립 약화시키는 것은 1순위 과제이고요. 이를 위해서 러시아와 인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이것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가장 큰 득을 보는 건 러시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러시아가 굉장한 이익이 생겼죠. 최근 2025년도 경제 성장률이 0.6% 이렇게 1% 이하로 떨어지면서 그동안 4% 있던 전시 경제 효과들이 떨어지면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말이죠. 네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유가 하락이었습니다. 지금 유가가 다시 오르고 이게 몇 개월만 가면 사실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기게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정학적 갈등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세계 제2위 무기 수출국인 러시아의 방산업은 또 엄청난 활성화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시경제의 핵심인 방산이 전쟁이 마무리되고 정체되면 전쟁이 계속될 때는 같은 양만큼 생산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특수효과는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란에서 터지고 곳곳에서 터지면 수출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곧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로서는 크게 나쁘지 않은 심지어 러시아는 이란과도 교역을 하고요. 이란과 그리고 중국과 이스라엘과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러시아로서는 약간의 관망과 그런 이스라엘과의 관계와 이란의 관계의 이중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사실은 수혜를 보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현재 미국의 포지셔닝에서 보면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알래스카를 비롯한 북극 전체 에너지 개발에 러시아와 미국이 협력하라는 것은 구체적인 프로젝트까지 나왔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최대 민간 가스 생산 수출업체인 노바텍에게 알래스카에 있는 가스전을 LNG 터미널을 공동 개발하자라고 하는 것까지도 노출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스관의 길이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던 고기를 이동식 LNG 생산 터미널 인프라를 생산할 수 있는 러시아가 가서 같이 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가스전 유전은 또 미국의 자본 기술들 가서 같이 개발하면 다시 말하면 북극에 있는 에너지를 러시아와 미국이 공동 개발하고 공동 생산 판매하는 준비를 사실상 이번 협상에서 물밑 거래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냐? 과거에는 러시아 가스 사면 미국이 싫어할 텐데. 그렇죠. 네. 어떡하지? 미국 것만 사야 되나? 그리고 실제로 압력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과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를 동시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군다나 북극 항로가 동북아시아로 내려올 때 그 거점에 있는 한국이 그 두 개의 에너지를 같이 살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LNG 저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1년에 4천만 톤 정도의 LNG를 쓰는데 8천만 톤을 양쪽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뿌립니다. LNG 가스관 인프라가 부족하고
예를 들면 정유 인프라가 부족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그야말로 에너지 허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내 수요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역사적 지리적 상상력과 용기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런 말씀이시네. 정리하시자면은 결국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수혜가 러시아고 러시아 미국이 협력해서 이 북극에 있는 알래스카에 있는 서로 이 그 자원 협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한국은 에너지를 엄청 수입하는 나라니까 러시아 거도 수입하고 미국 거도 수입하고 그 저장소가 가장 크니까 이걸 가지고 성장하는 경제에 있는 동남아에 갖다 팔 수 있는 사업의 기회도 생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네.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그 미국은 이제 한미일 동맹을 계속 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만 산다 그러면 약간 눈치 보이니까 네네네. 한국하고 일본으로 공동으로 우리가 그 미국하고 러시아 에너지를 네. 같이 사서 네네. 비축도 하고 네네. 비즈니스도 하겠다. 네네. 이렇게 나가면 미국이 반대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의 에너지 안정성은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사할린 프로젝트에서 석유를 사오고 심지어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할 때도 그건 예외로 돌려가지고 지금도 거기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러시아 거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의 문구로 산다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 전제로 양국의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경우는 한국은 뭐 도시가스가 이렇게 사도 되고 지금 이제 민관하면서 SK 등등에서 사고 있지만 사실은 이른바 국영회사에서 가스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민간에게 풀었기 때문에 개별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개별로 된 회사들이 공동으로 구매하려면 사실상 제도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좀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그게 성사가 된다면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를 바꾸는 굉장히 촉매가 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면 이제 손정희 일본의 회장이 얘기 아시아 슈퍼그리드를 만들자. 네. 이 마치 유럽이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어서 싸우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냈다면 네네. 그러면은 에너지 부분에 협력을 해보자. 그러면 몽골에다 거대한 우리 태양광이나 풍력을 만들어서 또한 러시아가 수력 발전소가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많으니까 이거를 한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몽골하고 다 같이 쓰는 아시아 슈퍼그리드를 만들자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러시아하고 미국이 동의하고 일본, 한국이 동의하고 몽골이 동의하면 가능성도 있겠네요. 굉장히 오래된 이루어지지 못한 꿈입니다.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은 다음에 손정희가 바로 아시아 슈퍼그리드를 제안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몽골,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까지 이어지는 슈퍼그리드를 얘기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다 만나서 진행을 했고 우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한일 역사 갈등, 사드 문제 등등이 터지면서 이 지정학적인 갈등들이 우선 매번 이 논의들을 끊어버렸고요. 나중에 다 지쳐버린 것도 있죠.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네. 좋은데 네. 쉽지 않은 과정이죠. 네, 또 하나는 중국 문제였습니다. 그때 당시 핵심은 슈퍼그리드 핵심은 그 친환경 에너지였는데 중국에서 오는 건 다 화석연료로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 생산과 소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면 이 전력망을 중국이 독점할 우려도 있다. 중국 리스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있고 굉장히 재밌는 문제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가스보다 더 문제가 전력망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전력망이 지역별로 완전히 분화되어 있습니다. 전력회사 지역별로 돼 있죠. 그리고 걔들이 높은 전기 가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값싼 전력이 들어온 걸 싫어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력망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동일본, 그러니까 도쿄, 홈카이도, 이 태평양 쪽이죠. 이 오른쪽 부분은 독일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파수가 50kHz입니다. 헤르츠입니다. 근데 왼쪽은 잘 아시는 고베부터 해서 쿠슈 이런 데까지는 이 서쪽 지역은 60Hz입니다. 미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지금도 또 동쪽은 에너지 전기 많이 쓰고 서쪽은 덜 쓰지 않습니까? 그럼 남는 걸 동쪽으로 주면 되잖아요.
근데 가운데 이 헤르츠를 교환해주는 변화시켜주는 곳에 병목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못 넘기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올 경우에 그거는 더 이상 감당 못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일본도 갈 길이 멀군요. 네,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고비에서 이제 안 가져도 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기술 혁신으로 태양광의 가격이 너무 싸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부에서 가지 않고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생산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왜 가져오냐 이러면서 사실은 이 프로젝트는 이 과거 옛날의 꿈이군요. 예. 네. 자, 금방 태양광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네. 결국 우리도 태양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태양광을 하면 좋은데, 이제 일조량 논쟁은 워낙 태양광 기술이 모듈이 발달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거는 이제 가격도 많이 다운됐는데 대부분의 기술이 중국 거 아니냐. 예. 그러면 국산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은 아니 그 태양광 만드는데 리튬이나 코발트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결국 그게 대부분 다 중국에서 오는데 그걸 당장 태양광 패널 같은 거를 국산이 만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히토류 같은 거를 가져올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어떻게 극복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걸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리튬이나 이런 히토류 같은 경우에 생산은 뭐 전 세계에 사실 깔려 있는 거고 미국도 많이 가 있고 러시아도 있는데 이걸 정제 재련할 때 필요한 값싼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이 오염 문제까지를 다 감수하는 것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축적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이걸 만들어내는 유일한 곳은 중국이고 앞으로 이 경쟁력은 더 높아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히토류, 리튬 등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이 변하지 않는 상수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은 그 역량이 그 국력이 점점 세질수록 히토류나 이 등등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을 해올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적어도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비축분 그리고 출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지정학적 요인 여러 가지 요소로 협박하고 급박할 때 그때 버틸 수 있는 부분은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다각화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한테 출구들은 호주 등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의 히토류 결국 중국하고 잘 지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잘 지내고 미국한테 잘 보일 때는 자존심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중국하고 뭘 하려고 하면 자존심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중국의 국력과 이런 독점력은 이제 상수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상대방이 절대 강자일 때는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아침을 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따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없는 걸로 해서 계속 출발을 하고 논의를 하면 사실은 뭐 악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실주의 노선을 가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자, 그럼 또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원전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원전 기술은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원전의 원천 기술은 결국 미국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미국과의 이런 원전 협력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를 사나요? 아니면은 뭐 그 SMR 원천 기술은 또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협력을 해야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거죠? 네. 하나씩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제조업 붕괴에서 핵심 부분이 원전입니다. 미국은 말씀하신 대로 라이선스는 갖고 있으나 그 라이선스에 기반해서 원자로를 만들고 원전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국의 두산, 삼성전자, 뭐 이런 삼성물산 등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이지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원전에 한국 기업들이 참가하게 해줄 테니 관련되는 13개 기업을 불러서 단 중국과 러시아 프로젝트는 참가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박까지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원전 시공 능력은 절대적으로 미국한테 필요합니다. 마치 이건- 선박을 조종하는 네네. 능력처럼. 네. 근데 문제는 미국이 우리를 길들인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길들였는데요. 이건 우리한테는 훌륭한 카드입니다. 근데 이 카드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쓸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해줄 수 있으니 당신들은 이걸 양보해라고 하면 사실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마스가처럼 말이죠. 네네. 네. 근데 우리는 이걸 해주니 감사하니 혹시 다른 걸 좀 더 드릴까요라는 자세입니다. 이걸 꼭 필요한 건데 혹시 미국이 이까지 안 해주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다른 말도 듣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이 그동안 미국을 그렇게 길들인 겁니다. 쟤들은 저런 애들이야 본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원하면 걔들은 더 하려고 애쓰는 애들이지 자기 주장을 하는 애들이 아니야 라고 길들여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전에서도 우리가 가진 시공 기능은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다른 걸 얻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라늄 매장량이 미국이 뭐 세계 4% 5%입니다. 생산 기지 시설은 없잖아요. 네, 예. 미국이. 그럼 그걸 지금 안 하고 그거 캐는데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사실은 수입을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등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원전이 100개에서 400개로 늘리게 되는 계획을 트럼프가 세웠잖아요. 네. 거기에 엄청난 우라늄 편데 이걸 어디까지나 외국에 의존할 것이냐 해서 사실은 우라늄 매장량을 실제로 생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미국이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한다고 하고 돈도 뿌린다고 하지만 그걸 실제로 할 능력은 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젝트에 지분을 투자하고 아하. 이런 것도 이번에 2,500억 불 들어가는데 우라늄 생산 네. 이거 우리가 같이 하자 네네. 이럴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미국은 이제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광산 자체를 추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광산을 개발하는 회사의 지분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웨스팅하우스 얘기하셨잖아요. 웨스팅하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웨스팅하우스를 잘 아시겠지만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바가 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캐나다로 넘어갔죠. 캐나다의 브룩필드 비즈니스라고 하는 회사로 넘어갔는데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전략적인 산업의 핵심 기업의 지분도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캐나다하고 미국 관계 안 좋습니다. 이게 시공능력인 우리가 자 그러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도 우리가 일부 가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좀 과감한 협상을 네. 해볼 만할 때죠. 카드를 던지고 100을 우리도 그 트럼프처럼 지분 100% 우리가 사겠다 하면 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50%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10%라도 줄까? 라는 식으로 출발하면 그건 참 네. 좋은 태도 네. 같아요. 어차피 2,500 불 우리가 뺏길 수는 없는 거고. 네네. 그 웨스팅하우스가 지분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우라늄 우라늄 생산하는 거 하나하고 사모펀드 두 개인데 네. 뭐 사겠다 100%. 그리고 원전 수출은 전 세계에 같이 하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러면 거잖아요. 원전 수출은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 왜냐하면 한국 파트너가 없으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SMR입니다. SMR은 전 세계에서 세계 국가가 사실은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네네. 지금 뭐 개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은 미국, 러시아, 중국이고요. 우즈베키스탄이 세계 최초로 SMR의 상용화 수출을 성공한 것은 러시아입니다. 그게 가장 앞서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미국은 잘 아시는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국가 설계 인증을 받았고요. 그걸 바탕으로 루마니아에 SMR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체 큰 시장을 바탕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세 국가가 경쟁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러시아도 미국도 이 SMR 시공에서도 한국의 파트너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실 투자 기업인 DS라고 하는 그룹에서 이 뉴스케일 파워가 작은 회사일 때 그때 지분 투자를 하면서 8천만 달러, 1,000억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한국의 DS 두산만 아니요, 두산 말고 DS 뭐 투자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게 투자 회사가 있어요. 에쿼티도 있고 뭐 했는데요. 거기서 1,000억을 했고 그다음에 루마니아에 프로젝트 수출을 할 때 1,100억을 더 틔웠습니다. 물론 그 앞에 틔운 지분은 좀 팔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한국에서
원전 사업에 한국의 금융권이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면요. 대단히 의미 있는 건데 네. 저는 이건 몰랐어요.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면 트랙 리코드가 생깁니다. 우리 돈이 있어도 너 뭐야? 원전에 글로벌 금융을 담아가 인터내셔널 펀드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이 하나 들어갔다 금융사. 근데 너 뭔데? 라고 했을 때 우리 뉴스케어 파워에 지분 가진 사람이야. 프로젝트 사람. 이러면 이거 자체가 엔트리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기술 있죠. 그리고 금융에서도 지분도 가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두바이, 한국, 미국, 어떤 때는 두바이, 러시아, 한국을 묶는 이른바 원전 펀딩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한미 투자 협정 이게 아마 곧 국회를 통과하게 될 텐데 2,500억 달러를 할 때 네네. 미국이 요청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봐서는 에너지가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 하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이 에너지 협력을 우리가 LNG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SMR이나 원전 부분에서 우라늄을 생산하는 쪽이든 아니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는 쪽으로 가든 어떤 지분 참여를 해가지고 그 SMR 부분에서 원전에서의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기술 이런 것을 이뤄내면 우리의 그 에너지 안보에서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을 좀 크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게 세계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고요. 러시아에게도 세계 시장을 열어주는 건설은 우리가 네. 한국이 제일 잘하니까. 네.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덤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면서 시작하면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다. 그런 입장을 가져야지 계속해서 우리가 미국의 문제를 해결해 네, 준다라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의 네. 에너지 안보는 덤으로 네, 네. 얻는 전략. 네. 통 크게 나가자.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시장을 가지고 노는 그런 글로벌 뷰를 가져야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휘둘리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대식 박사님 말씀 들었는데, 자,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얻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앞으로 미국도 어느 나라도 가치나 혹은 과거의 파트너였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과거의 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이런 세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들의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읽고 그걸 기반으로 그들의 이해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중재자, 최고의 파트너다라고는 입지를 강화하고 그것을 전면화함으로써 우리의 에너지 안보, 나아가서 지정학적 안보까지 확보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될 때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대식 박사님 말씀 항상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네, 그죠? 좀 담대한 세계 전략을 가지고 미국이 앞으로 나갈 전략의 미래를 보고 우리가 당신들이 부족한 미국이 부족한 솔루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큰 협상을 해서 우리들의 실리도 얻고 세계 질서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는 이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이대식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중소벤처부의 한성숙 장관님하고 중소벤처의 진흥을 위한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 오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안경기행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안보와 경제, 기술과 경제, 이것은 삼위일체 세트이고 그 결과는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안보와 경제, 기술, 이거는 이제 한 덩어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의 생각을 해본다면요. 저는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자동차나
대기업의 너무 비싼 주식, 어마어마한 비싼 주식이 있고요. 대부분은 이게 그 벤처의 코스닥에 있는 이 주식이거든요. 여긴 주로 개미 군단이 여기에 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중견기업의 대량 우량주가 나오지 않을까? 좀 더 실적 기반의 좋은 주식을 나오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기업인들 많이 만나니까 2천억을 넘어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중견기업이 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규제는 많아지고 세제 혜택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2천억 이상 안 커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쪽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강력한 우량주가 탄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분류 기준 이거 자체를 미국처럼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어내게 되면 주식시장에 강력한 우량주들이 탄생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IT로 일어섰다면 이제 AI 혁명을 통해서 제조업과 바이오와 교육과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우리가 이제 이룰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는 이제 하나씩 새로운 대안을 찾아 여행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파파파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